한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수술도 받았고 회복 중이었지만 어느 날 아침 친구가 커피를 마시러 왔다가 그녀를 침실에서 피투성이로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함께 살던 28세 아들이었고 그는 어머니를 마녀라고 부르며 살해 동기를 설명했죠.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부터 2024년 아이오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모자살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과 가족 간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입니다. 2024년 1월 18일 아침, 아이오와주 북부 지역은 영하의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티 풀먼이라는 여성이 친구 제니퍼 데이지와의 약속을 위해 차를 몰고 있었죠. 둘은 전날 밤 커피 모임을 계획했었는데 크리스티는 최근 자궁 적출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고 의사에게서 외출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제니퍼 역시 뇌종양 수술 후 회복 기간이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날 아침 크리스티는 8세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커피를 사서 제니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제니퍼 아들들인 타일러와 닉의 차량은 주차되어 있었지만 정작 제니퍼의 차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크리스티는 제니퍼가 커피를 사러 나간 것으로 생각하며 별다른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이였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죠. 그런데 내부 문을 여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니퍼의 28세 아들 타일러가 거실 한복판에서 완전히 옷을 벗은 채 서 있었던 거예요. 당황한 크리스티는 급히 현관으로 물러나며 제니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관문에서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뭔가 사적인 상황을 방해한 것 같아 미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타일러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죠. 소파에 앉아 기다리던 크리스티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니퍼가 기르던 개 에코가 담요 밑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개를 확인해보니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니퍼가 개 때문에 병원에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점들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제니퍼의 지갑이 그대로 있었고 평소 일어나면 항상 열어두던 커튼이 모두 닫혀 있었거든요. 크리스티는 제니퍼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던 중 침실 문을 두드리며 제니, 늦잠 그만 자고 일어나. 내가 왔어.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크리스티는 침실 문을 열었고 그 순간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침실 안에서 제니퍼가 자신의 피웅덩이 속에 누워 죽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뇌종양으로 인한 발작이나 의료적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많은 피가 흘러 있었거든요. 공포에 질린 크리스티는 즉시 남자친구 론에게 전화한 후 911에 신고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죽은 것 같아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했죠. 경찰과 응급의료진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조사한 결과 제니퍼는 머리와 목 부위에 날카로운 무기로 인한 13개의 상처를 입고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칼날이나 도끼 같은 무기로 공격받은 흔적이었어요. 개 에코 역시 머리에 타격을 받아 죽은 상태였습니다. 집 밖 눈에는 침입 흔적이 없었고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는 범인이 집 안의 사람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죠. 문은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인이 침입할 수 있는 경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즉시 집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일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기괴한 주장을 펼쳤어요. 수사관들이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묻자 마녀처럼 교활하게 행동할 때를 제외하면 괜찮았다고 답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마녀 계약의 일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녀가 나를 너무 미워해서 자기 자신까지 미워했던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타일러가 제니퍼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경찰이 오기 직전 그녀의 침실에서였다고 말하며 그녀가 마법을 부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던 점입니다. 수사관이 그날 아침 행동에 대해 자세히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질문을 회피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칼에 찔리게 되었냐는 질문에는 계속해서 마법 때문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피해자 제니퍼 데이지의 삶과 가족관계. 제니퍼 데이지는 1977년 하와이에서 태어났지만 평생 아이오와 북부에서 살았습니다. 5명의 형제가 있는 대가족 출신이었고 3자녀의 어머니였어요. 18세 딸 카일리, 26세 아들 닉, 그리고 28세 아들 타일러가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과거 신용카드 무단 사용으로 보호 관찰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 삶을 정리하고 재해복구 서비스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전염성 있는 웃음과 평온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배우며 여행에 대한 열정을 키워갔고 미국 50개 주를 모두 방문하는 것이 꿈이었죠. 2024년 1월, 당시 약 10개 주 정도만 더 가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23년 9월 뇌종양이 발견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뇌수술을 받는 동안 크리스티가 주요 간병인 역할을 했습니다. 두 여성은 같은 나이의 딸들을 통해 알게 되었고 딸들이 걸스카우트 활동을 하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한때 멀어졌다가 서로의 건강 문제로 다시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크리스티 역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어서 2023년 12월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든요. 같은 시기에 수술을 받은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우정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제니퍼의 아들 타일러와의 관계였습니다. 타일러는 3자녀 중 유일하게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약 6개월 전에 다시 이사 온 상황이었어요. 모자 관계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때로는 웃고 농담하며 화목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다른 때는 타일러가 어머니를 심하게 모독하는 말을 하곤 했거든요. 제니퍼는 그럴 때마다 그저 미소로 넘기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요. 주변 사람들은 타일러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개월 동안 그의 말과 행동이 더욱 기괴해지고 있었어요. 집을 수색한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식탁에서 칼집을 찾았고 타일러 방에서는 칼 2자루가 들어있는 배낭을 발견했죠. 욕실 선반에서는 전술용 도끼까지 나왔는데 마치 샤워를 한 사람이 그냥 놓아둔 것 같은 위치였어요. 타일러가 경찰 도착 직전에 이미 샤워를 마쳤다고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크리스티가 발견했을 때 옷을 입지 않고 있었던 거죠. 도끼 손잡이에서는 타일러의 지문이 선명하게 발견되었습니다. 혈흔 패턴 분석 결과 제니퍼가 침실에서 공격받았으며 도망칠 시간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방어 상처도 거의 없어서 갑작스러운 공격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타일러의 옷에서도 어머니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욕실과 현관 사이에서도 혈흔 흔적이 이어져 있었어요. 이는 범행 후 타일러가 씻으러 간 경로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집 주변을 조사한 결과 외부 침입자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눈 위의 발자국들도 모두 집안 거주자들의 것이었고 시간대도 범행과 맞지 않았습니다. 모션 감지 카메라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전날 밤 10시 이후부터 크리스티가 도착할 때까지 외부인의 출입은 없었어요. 이는 범인이 집안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타일러의 누나 카일리는 틱톡 영상을 통해 동생이 어머니에게 마녀 사냥을 했다는 비난에 대해 변명했습니다. 동생이 조울증에 걸려 있으니 농담이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동생이 그것을 진실로 믿고 있다고도 했죠. 카일리는 타일러의 정신병력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었고 2015년에는 당시 18세였던 동생 닉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었거든요. 카일리에 따르면 타일러는 정신분열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처방받은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말투가 달라지면서 괜찮지 않다는 걸 눈빛에서도 알 수 있었다고 증언했죠. 의료진이 여러 약물을 처방했고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했지만 타일러는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가족들도 알고 있었지만 강제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니퍼 역시 아들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지만
성인인 아들을 강제로 치료받게 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가끔 타일러가 이상한 말을 할 때마다 불안해했지만 가족이니까 참고 견뎌내려 했던 거죠. 타일러는 과거에도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있었어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을 때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치명적인 폭력은 처음이었어요. 변호팀은 타일러의 정신 상태를 주요 변호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유능한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2024년 2월 첫 번째 평가에서는 치료되지 않은 여러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재판 불가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5월 27일 두 번째 평가에서는 재판 가능 판정이 내려졌고 7월 세 번째 평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죠. 재판이 시작되자 타일러는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7월 12일자 편지에서 그는 헌법이든 개정안이든 법을 위반하여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썼어요. 명예를 추구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 노력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치 조상들처럼 죽음 속에서 신을 찾고 삶의 신이 되려 노력한다는 이상한 내용이었죠. 변호 측은 DNA 증거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카일리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카일리가 제니퍼의 살인 소식을 듣고 난 직후 바디캠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겉보기에 기분이 좋아 보였다는 점을 지적했거든요. 카일리 역시 어머니와 문제가 있는 관계였다고 변호 측은 주장했어요. 실제로 가정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어머니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검찰 측은 타일러가 정신적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범행 후 증거 인멸을 위해 씻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는 그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일리는 오빠 닉과 함께 살며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직장에서 들었습니다.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제 차가 없거든요. 타이어가 터져서 고쳐야 해요라며 매우 차분하게 반응했어요. 어머니 집에 오지 않고 직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도 이상했습니다. 카일리는 자신의 무덤덤한 태도가 회복력 때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다르게 반응한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바디캠 영상에서 보인 그녀의 반응은 일반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머니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웃고 있었고 마치 안도하는 것 같은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카일리와 제니퍼 사이에는 실제로 법적 분쟁이 있었어요. 카일리가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고발한 상태였고 양육권 문제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죽음이 카일리에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변호 측의 이런 주장들은 결국 설득력을 얻지 못했어요. 카일리가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 명확했고 타일러를 둘러싼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변호 측은 집 주변 눈 속의 발자국이 그날 밤 다른 누군가가 집에 왔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동물의 활동으로 생긴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집의 뒷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거든요. 정문에 있던 모션 감지링 카메라 증거로도 다른 용의자는 배제되었어요. 전날 밤 8시에 닉이 트럭 문제로 제니퍼의 차를 가져간 후 오후 10시경 제니퍼가 걔를 밖에 내보낸 것이 마지막 활동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크리스티가 와서 비극적인 발견을 할 때까지 더 이상의 움직임은 없었어요. 이는 범행이 그날 새벽이나 아침 일찍 집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순서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했어요. 타일러가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가서 도끼와 칼로 공격했고 어머니가 저항할 틈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행 후 타일러는 개의 코도 죽였어요. 개가 짖어서 이웃들이 눈치챌 수 있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충동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 증거들을 정리하고 샤워를 했어요. 크리스티가 왔을 때 옷을 입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들을 완전히 처리하지는 못했고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결국 타일러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배심 원단도 이에 동의했어요. 타일러는 평결 발표에도 출석을 거부했지만
1급 살인죄와 개 에코를 죽인 동물 학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1급 살인죄는 아이오와주에서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로 종신형이나 사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일리는 여전히 틱톡의 재판 관련 내용과 더 나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옹호 활동을 계속 게시하고 있어요. 어머니 죽음과 자신의 연관성은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타일러의 정신건강 문제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지만 법정에서는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정신적 문제가 있더라도 타인을 해칠 권리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니퍼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녀를 기억하며 추모하고 있어요. 특히 크리스티는 그날의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정신건강 문제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때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타일러가 약물 치료를 거부하고 정기 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미국의 정신건강 시스템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가족들이 위험을 감지했지만 강제로 치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거든요. 제니퍼 같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해요.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약물 처방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과 그것이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뇌종양 투병 중이던 어머니를 마녀라고 믿으며 살해한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남기고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